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며칠이죠? 6월 17일이다, 그죠? 6월 17일 월요일 6월 1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국 시간은 6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아직 일요일인데 한국 시간은 6월 17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희 딸의 졸업식 축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이 모시고 왔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1940년생이시거든요. 어머니는 44년생이시니까 두 분 다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너무 건강하시게 함께 그 오랜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학교 안에서도 되게 이동이 많았어요. 딸아이 기숙사랑 그리고 졸업식장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첫날에만 2만 보 이상을 걸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아버지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져서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시니까 자식된 도리로서는 정말 그보다도 마음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는 산타모니카에 있는 조금만 더 가면 산타모니카 해변이고요. 그 산타모니카 해변에 가다가 어디서 이 촬영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믹스드 무브먼트라는 이 샐러드를 파는 가게입니다. 샐러드를 파는 가게인데 지금 좀 사람이 없이 조용해서 여기 들어와서 샐러드 포장 하나 하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읽을 게 좀 많으니까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이중과세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재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돈을 벌면서 나중에 이 세금 관련한 거 세테크를 잘못하면요. 난 그거 몰랐는데 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테크를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났을 때 연관된 여러 가지 세금 관계는 새로운 것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 요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6일 상속세 최고 세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30% 안팎으로 낮추자는 방침을 밝히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물가 인상에도 28년째 10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서 중산층이 보유한 집 한 채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자는 주장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속세 관련해서 28년 전에 만들어진 법인가 봅니다. 옆에 저렇게 게스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어제 이 녹화된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 전에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잡음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 마이크가 되게 성능이 좋더라고요. 자, OECD 최고 세율 평균은 26%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로 낮추자는 것은 과도한 세금 부담을 OECD 수준으로 줄여주자는 뜻이고요.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상속세를 물리는 국가는 19곳밖에 없습니다. 최고 세율은 일본이 55%, 한국이 50%, 프랑스 45%, 영국, 미국 40%처럼 높은 나라도 있고 아이슬란드, 트리키에, 스위스, 이탈리아처럼 낮은 나라도 있다.
아이슬란드와 트리키에가 10%, 스위스는 7%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4%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없는 거죠. 자, 이 19개 국가들의 최고 세율을 평균 한값이 26%입니다. 최고 세율을 평균한 겁니다. 자, 최고 세율이 평균보다 높은 나라는 스페인이 34, 아일랜드가 33, 독일, 벨기에 30%까지 합쳐서 9곳이다. 반면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등 19개국은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인지세 등 다른 방식으로 상속세를 대체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룩셈부르크와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 4개국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까지 모두 합한 OECD 38개 회원국 전체의 최고 세율 평균은 13%입니다. 성 실장은 과거 소득세나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을 때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네요. 옛날에는 이 세금을 많이 탈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은 완전히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소득이 있는지 다 해가지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이 빠져나갈 데 없이 다 세금을 다 냈는데 그걸 나중에 배우자나 자식한테 물려줄 때 또 한 번 고율의 세금을 때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이크가 약간 화면이 지금은 사실상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이렇게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중과세죠. 자, 성 실장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면서 현행 10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플러스 배우자 공제 5억 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부터 28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 기간 물가가 96%나 올랐고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8배로 뛰어오른 만큼 현실에 맞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집값이 오르면서 상속세 내는 사람들도 불어났다면서 원래 염두에 뒀던 상속세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진 만큼 물가 상승세에 따라 한도를 높여온 미국처럼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1290만 달러. 옛날에 1000만 달러로 기억을 했었는데 1290만 달러네요.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76억입니다. 그러니까 176억에 해당되는 재산을 상속할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미국이 세금이 꽤 높는 걸로 나왔잖아요. 40%. 근데 17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지금 17배나 높고요. 배우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 역시 고려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배우자 공제 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가 없네요. 영국, 프랑스도 아까 이 상속세가 높았는데 배우자한테 주는 거는 없습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세대 단위로 재산이 넘어갈 때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재산을 한 명이 모두 상속받거나 여러 명이 나눠 받는 것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금이 부과되고요. 이를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는데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곳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등 다른 국가들은 각자 상속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의 세금 부담이 더 높다. 우리나라도 유산취득세 도입을 준비 중인데 15억 원 가액의 집이 있는데 자녀 3명에게 5억 원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는 외국은 기본적으로 각자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형태인 반면에 우리는 15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유산세 방식은 다자녀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고 했다. 그렇네요. 한 자녀면 한 자녀가 15억 그대로 받는 거라 세 자녀면 5억, 5억씩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상속세를 줄일 수가 있는데 3명이라도 15억 이런 식이니까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자, 여기서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97년 이후로 10억 원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가가 그동안에 96%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 96% 올랐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97년 이후로 지금 집값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의 집값 평당 그때 당시에 평당 1,000만 원까지 올랐었거든요. 80년대 부동산 버블이 생기면서 평당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고 거의 10년간 뭐 집값 변화가 거의 없다가 IMF 때 한번 확 빠졌다가 올라와서 평당 1,000이 지금 거의 30년째 90년도부터 90년 말까지 평당 1,000 한 10년 동안 유지되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은 강남 기준으로는 거의 평당 7,000에서 1억이 됐거든요. 7,000에서 1억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7배에서 10배가 됐는데 아마 다른 지방도 거의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약간씩은 있긴 하겠지만 이게 마이크가 서서히 약간씩 밀려서 내려간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때 10억으로 공제를 했다면 지금은 당연히 많이 높아지는 게 맞긴 한데 그런데 저는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데 물가가 올랐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가난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저축을 했는데 결국은 보면 자꾸 물가가 올라가면서 30년 전에 그래 내가 2억 7천만 모으면 강남에 27평짜리 집을 산다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2억 7천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게 지금은 뭐 21억에서 27억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갔는데 이게 집값이 그렇게 옛날에는 80년대만 하더라도 그거는 과잉 물가 상승이었었죠. 그 일본의 집값이나 우리나라의 집값이 그때 당시에 과잉 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90년대 10년 동안 정체돼 있었고요. 일본은 너무 거품이 심해져서 30년 동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 제자리라는 게 이제 정상가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10년 동안 물가가 2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산 집이 5억짜리가 10억이 됐다. 그러면 그 5억만큼이 소득인가?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라고 했을 때 집값이 5억이 10억이 된 게 과연 이게 소득인가? 아닙니다.
지금 5억짜리가 10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10억을 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2배 이상의 노동인력이 막 이래 필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의 다른 물가가 다 같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전에 어릴 때 우리가 짜장면을 300원에 먹다가 지금 7,000원. 그러면 중국집을 하는 사람들이 떼부자가 됐냐? 당구장 150원 하다가 1,500원 됐다고 해서 떼부자가 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에 대해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고 집값이 10년 동안에 2배가 됐으니까 이거는 불로소득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양도차익 과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매기면 때리면 안 되는 세금을 걷어가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가난해지는 겁니다. 일본이 보면 나라는 되게 부자인데 국민들이 되게 가난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생활 수준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일본도 예전에 벌써 20-30년 전에 건물을 상속을 받으면 100억짜리 건물을 상속을 받았다. 거기에다가 아까 50몇 % 세금 때리잖아요. 세금 때리고 뭐 때리고 하면 결국은 이제 깡통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이 물가랑 조금 물가 상승을 고려를 하는 식으로 세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가 여러 가지로 주식시장의 밸류업에 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속세, 기업을 물려주는데 웬만하면 거의 다 한 60% 이상의 세금을 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0억짜리 기업을 물려줬다. 근데 세금을 60% 내고 나면 40 남잖아요. 그러면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40%를 자식한테 물려줬는데 그 40에서 60%를 세금 내야 된다면 46, 24. 그러면 16%가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를 가지고 나중에 또 16억을 다시 손자한테 물려주게 되면 거기서 또 60%가 날아가면서 40만 남으니까 4일은 4, 46, 24, 8.4%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최대한 억눌러서 세금을 적게 하고 지금 상장된 기업인 경우에는 시가총액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00억짜리 회사인데 PBR을 0.5, 50% 디스카운트 되게끔 경영을 해서 50% 수준인 200억짜리를 100억짜리로 해서 100억에 60% 세금을 내는 게 훨씬 싼 거죠. 그런데 상속세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변한다면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밸류 다운을 시키려고 하지 않고요. 세금 30%, 상속세 30%야 내지 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200억으로 해서 200억 해가지고 30% 세금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200억에 30%니까 60억을 세금을 걷게 되잖아요. 근데 100억에 아까 60% 무리하게 하는 거나 그러니까 세수 감소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밸류업이 되려면 그리고 또 해외에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미국 교포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근데 그 교포분들이 한국 와서 정착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데 아마 제일 걸리는 게 이 상속세일 겁니다. 미국은 아까 176억까지 상속세가 없으니까
미국에서 한 150억 버셨는데 한국에 와서 나는 내 노후를 한국에 와서 보내고 싶어 하고 한국으로 오고 싶은데 한국으로 돈 다 가지고 들어왔더니 150억을 나중에 거의 세금을 갖다가 50%나 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싱가포르이 옛날에 보면 이런 세금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다 싱가포르로 모이게끔 그런 정책을 썼던 거를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배당 2천만 원인데 이 배당은 2천만 원 넘으면 건보료가 껑충 뛰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장기 투자를 막는 세제입니다. 65세 은퇴자인 A씨는 지난해 고배당주에 투자했던 5억 원 중 절반을 덜어내서 소형 아파트를 샀는데 매년 나오는 배당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들이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펴겠다면서 배당을 늘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 1년 배당금이 2천만 원을 훌쩍 넘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위험에 처한 것이다. A씨는 배당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절세 혜택이 사라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도 탈락해서 가계부담이 커진다면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할 만한 효자 종목들이라 아까웠지만 부대 비용 부담에 과감히 처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님을 회사에 그 건강보험 거기다가 올려놓으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올려놓았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셔가지고 2천만 원이 넘는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하면 건강보험료가 따로 날라오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시기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아쉬워요. 우리나라의 고배당 주식, 괜찮은 게 꽤 많거든요. 꽤 많습니다. 예전에 KTNG 같은 거, 외국인이 한 52, 3% 들고 있다가, 뭐 때문인지 외국인이 꽤 많이 팔았었거든요. 꽤 많이 팔면서 그게 8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독과점이잖아요. 독과점. 이 독과점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KTNG가 8만 원일 때 8,000원, 6,000원, 6848. 네, 거의 6% 가까이 배당을 주는 셈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그냥 KTNG 21년이었었죠. 그때 21년 가을에 주식 투자하기는 지금은 약간 위험한 환경이니까 굳이 투자를 하시겠다면 KTNG 사시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도 현금을 마련해 드리고 난 다음에 KTNG를 사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나중에 걸려서 건보료를 많이 내게 됐다라고 컴플레인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자, 여기다가 주가가 폭락해서 계좌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배당금을 많이 받았다면 손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과세 대상자가 된다. 그렇죠. 실제로 배당을 많이 받고 세금 낼 거 내고 건보료 다 냈는데 나중에 주가가 확 떨어져서 거기서 손해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배당 받은 거 다 감안을 해도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게 현재 상황에서는 보전이 안 되죠. 자,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예정대로 시행이 되면 주식투자로 손해지는 금액은 더 축소가 된다. 정권업계 관계자는 한국 증시에는 자동차, 금융 등 배당 수익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만 정작 개인들은 외면한다면서 배당으로 월 167만 원씩 받으면 종합과세에 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해서 득보다 실이 많으니 차라리
미국 증시에서 베팅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증시의 고배당주는 각종 과세, 건보료 부담에서 자유로운 외국인 차지고요. 코스피 전체 주식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35%이지만 고배당주는 대부분 50% 이상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자산운용사 임원 K씨는 글로벌 증시에 투자할 통로가 다양해진 상황에서 한국 증시에 장기 투자하게 하려면 유인책이 필요한데 선진국처럼 개인들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서 중과 부담을 없애거나 상한액을 정해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면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ISA 계좌, 네, 개인연금 저축계좌의 한도를 좀 늘려주고 그 ISA 계좌는 이 배당 투자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좀 이 배당주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우량 배당주를 고배당주를 좀 많이 취득하게 하려면 이 ISA 계좌에 대한 한도를 늘려주고 그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AI 빅테크 포진한 미국 증시 세계 펀드 자금 94%를 빨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 자금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AI 붐에 올라탄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세가 눈부십니다.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대표적이고 엔비디아의 자체 회계연도 1분기 2에서 4월입니다. 매출액은 260억 4천만 달러, 약 3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전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하면 262% 급증을 했습니다. 김영민 토로스 운용 대표는 19세기 미국 서부 금광 개발 열풍이 불던 골드러시 당시에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었는데 지금 AI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를 사려고 줄을 서 있다. 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GPU가 곡괭이와 삽이다. 그죠?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엔비디아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주가가 800%나 올랐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올 1분기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소속 기업 중 399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혁신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미국 증시는 자금의 블랙홀이 지금 되고 있고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자금의 미국행이 트렌드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최근 한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300억 달러의 자금이 주식펀드에 새로 유입됐는데 이 가운데 94%가 미국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이 한 100조 달러 1조가 1000조니까요. 그죠? 10조가 1경이고 100조 달러는 10경이다. 그죠? 10경이고 미국의 GDP가 26조에서 28조 달러인데 미국 GDP에 지금 GDP보다 훨씬 높죠. 버핏 인덱스라고 그 나라의 시가총액을 GDP로 낮추는 방식을 워런 버핏이 지금 시장이 과열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보는데 그게 옛날에 2008년 금융위기 터질 때 있잖아요. 그 금융위기 터질 때만 하더라도 그 버핏 인덱스가 한 100%였다가 금융위기 터지면서 한 50%까지 확 떨어졌다가 그러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이 버핏 인덱스가 130이다, 150이다 하면서 지금 너무 과열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지금은 훨씬 네, 거의 한 180% 될 겁니다. 미국 전체 지금 시가총액이요,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6경 정도 될걸요, 아마 6경. 예.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만 4,000조니까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세 개 합쳐서 이것만 하더라도 1경이 넘네요. 예, 그런 상황이고, 예, 전체, 예, 글로벌 전체 시장의 아무튼 한 60% 정도 차지합니다. 미국의 GDP는 전 세계에서 한 25% 정도 차지하고, 인구로 따지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인구인데 미국 인구가 3억 3천이니까 인구로만 보면 그죠? 10%도 안 돼요. 네, 5%도 안 됩니다. 한 8, 2, 32. 딱 4% 정도 돼요. 인구는 4%인데, 네, GDP는 25%, 20에서 25%, 그리고 시가총액은 네, 60%. 네,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보면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삼투압 있잖아요. 예, 강한 질량이 높은 곳으로 더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밀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자,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혁신 기업들이 쏟아지면서 증시의 판도가 숨가쁘게 바뀌고 있고, 반면 한국은 과도한 기업 규제로 신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재편이 더디게 진행이 됐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기업 리스트가 고인물처럼 비슷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초 한국 증시 부양을 목적으로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나 상속 증여세 완화 같은 핵심 과제들은 정치권 내 합의가 안 돼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네, 세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미국 시장은 참 부럽긴 합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나라 기업들, 글로벌하게 선전하고 있는 기업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장품에서 미용 의료기기로 K-뷰티 바람 다시 분다 이고요. 프랑스계 헬스케어 전문 사모펀드 운용사 아키메드가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 제이시스 메디카 인수를 추진 중이죠. 지난주에 공시가 났습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가 되면 클래시스, 루트로닉 등 국내 미용 의료기기 3대 기업의 대주주가 모두 사모펀드가 되고요. 최근에는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 해외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시작된 K-뷰티 바람이 미용 의료기기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계 펀드 아키메드가 지난 10일 제이시스 메디카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다고 공시를 했는데, 최대 주주인 제이시스 메디칼의 강동환 이사의 의장과 이명훈 이사의 지분 26.4%를 인수했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도 다음 달 22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최대 주주 지분과 공개 매수를 통해 최소 50% 지분을 확보한다는 목표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 최대 주주로부터 사는 금액하고 이번에 공개 매수 가격하고 거의 똑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이시스 메디칼은 고주파와 집속 초음파를 활용한 피부 리프팅 등 미용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하는데, 또 다른 대표 미용기기 업체인 클래시스와 루트로닉도 각각 22년 미국계 PE인 베인캐피탈과 23년 국내 PE 한앤컴퍼니가 인수를 했습니다. 예, 클래시스를 베인캐피탈이 인수하고
루트로닉을 한행컴퍼니가 이수했습니다. 자, 베인캐피탈은 지난해 이미 인수를 한 클래시스의 경쟁사인 이루다의 지분까지 사들였고요. 최근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인 HLB 그룹도 미용 의료기기 업체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들의 제품은 대부분 피부 레이저나 고주파 등을 쏴 피부 표면에 큰 손상을 입히지 않고 피부 아래 진피층에 자극을 주는데 이렇게 잔주름 제거, 피부 탄력 개선 등의 효과를 낸다. 원리는 비슷하지만 모양과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을 만듭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로 해외 매출 성장성이 꼽히는데 지난 4월 관세청에 따르면 국산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이 2020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지난해 수출액은 1억 1,500만 달러로 1,60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30% 늘었습니다. 절대적인 수출액이 많지는 않지만 향후 성장성을 크게 보고 투자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고요. 과거에는 독일 멀츠의 울세라 그리고 미국 솔타메디칼의 서마지 등이 이 분야의 강자였지만 이제는 국산 제품들이 빠르게 뒤쫓고 있다. 울세라, 서마지. 저한테도 보면 핸드폰에 이렇게 피부 미용 무슨 시술 해가지고 광고가 들어오는 걸 읽어보면 울세라, 서마지, 니주란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울세라가 독일 멀츠, 서마지는 미국 솔타메디칼의 제품이었군요. 자, 업계 관계자는 후발주자인 국내 기업들은 시술 통증을 줄이는 등 고객 친화적인 기술 개발에 집중했고 전반적인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가정용 기기를 출시하고 연예인 광고 모델을 쓰는 등 마케팅의 힘을 발휘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미용 의료기기는 다른 제약 바이오 분야에 비해서 규제가 적고 소모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을 내기 쉽다는 점도 산업이 커지는 이유로 꼽히는데 얼굴을 바로 닿는 미용 의료기기는 장비 끝부분에 부착하는 카트리지를 수시로 교체해야 합니다. 한 번 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 판매로 추가 수익이 가능한 것인데 피부 미용 카트리지는 이익률이 많게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 등 신흥국 시장 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이고 국내 업체들은 오리지널 장비의 특허 만료에 맞춰서 같은 원리의 기능이 개선된 제품을 낮은 가격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피부를 관리하는 홈케어 시장이 커지면서 선진국으로도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요.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의 46.5%가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은 누가 미국에서 장사를 잘하느냐. 네, 그 컨셉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기간 미국 시장의 수출액 증가율은 650%에 이르고요. 선진국의 병원 진출을 위해서는 인허가가 필수인데 이 과정이 까다롭다면서 국내 업체들이 신흥국 판매를 발판으로 선진국에도 속속 진출하고 있어서 성장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동안 이 시장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M&A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신민수 연구원은 앞선 M&A 사례들은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고 난 후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했고요. 국내 중소미용 의료기기 업체의 매출이 이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업체별로 몸집 키우기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 피부 미용 기계가 잘 나가는 이유가 우리나라 드라마라 K-팝 아이들이 기여한 부분이 꽤 크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사조원 확보 때가 왔다. 현대차 인도 상장에 거는 기대. 네, 요 현대차 얘기랑 그 다음 인도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현대차 인도 법인이 인도 증권거래소에다가 IPO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대차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현대차가 본사가 보유한 현대차 인도 법인 주식 8억 1,200만 주 중에서 최대 1억 4,200만 주 전체 지분의 17.5%를 시장에 판매하는 공개 매각 방식을 택했네요. 현대차 주주한테는 상당히 좋은 뉴스네요. 업계에서는 현대차 인도 법인이 IPO를 통해서 최대 3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예측대로라면 근데 구주 매출을 하면 이 돈이 그대로 현대차 본사한테 돈이 들어가는 건데 좀 더 볼게요. 예측대로라면 2022년 25억 달러를 조달한 인도 생명보험공사를 넘어 인도 IPO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됩니다. 현대차는 어떤 나라보다 인도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작년 413만여 대의 자동차가 팔린 인도에서 현대차 그룹은 85만 7,111대를 팔았고요. 네. 지난주에 모닝 브리프하면서 인도는 1년에 차가 얼마 팔릴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낸 적이 있었는데 413만 대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이 중에서 85만 대를 현대차 그룹이 팔았네요. 인도 시장 점유율 20.73%로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서 2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현대차 그룹이 판매한 차량의 12%가 인도에서 팔렸네요. 자, 북미 유럽에 이어 현대차 그룹 차가 셋째로 많이 팔리는 곳이 인도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인도 첸나이에 2곳, 아난타푸르에 기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네요. 현대차 그룹의 해외 최대 생산 기지이고요. 현대차는 1998년 첸나이 공장에서 첫 양산을 시작했는데 현대차가 해외 진출에 성공한 첫 공장으로 평가받고요. 내년 하반기 푸네 공장이 완공되면 현대차 그룹은 인도에서만 연간 약 1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2천만 대를 넘게 1년에 2천만 대 넘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2050년이 되면 인도 인구가 16억 한 3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2050년 되면 중국 인구는 오히려 줍니다. 13억 대로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50년 됐을 때 어쨌든 인도에서만 2천만 대 차가 팔릴 건데 2천만 대 차가 팔리는데 만약에 시장 점유율을 20%를 유지한다. 야, 인도에서만 400만 대를 팔리게 되네요. 야. 그래서 인도 시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타이밍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상장 버튼을 눌렀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도는 중국, 미국에 이어 글로벌 3위 자동차 시장이고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인도 증시는 2019년에서 23년 사이 2배로 성장하면서 시가총액이 5천조 원을 돌파해서 지금 홍콩을 제치고 세계 4대 주식시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 성장을 통해서 고속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미래 핵심 시장이 인도에서 현대차의 1타 쌍피 승부수가 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좀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도 공략을 좀 잘해야 되거든요. 네, 20년 전에 중국 시장을 우리가 지금 투자할 수 있다면 다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도 시장,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그 관련된 기사이거든요. 서비스 주도 인도 경제 이젠 제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라고 모한티 미래에셋그룹 부회장이십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수혜와 꾸준한 경제 발전이 맞물리는 지금이 인도를 주목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아럽 모한티 미래에셋그룹 부회장이 이달 초 본지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인도 시장 투자 전망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고요. 최근 인도 증시는 탄탄한 내수 시장과 높은 경제 성장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3연임 성공 등으로 호재를 보이고 있고요. 인도 대표 증시인 니프티 50 지수는 지난 1년간 21.6%가량이나 올랐고요. 지난 14일에는 23,400을 넘겨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한티 부회장이 2006년 세워진 미래에셋 자산 운용 인도 법인의 대표를 지금 맡고 있는데요. 요 회사 얘기는 스킵하고요. 모한티 부회장은 코로나 이후 인프라 재건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개인 투자자 유입이 인도 증시에 날개를 달아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SIP, Systematic Investment Plan이라는 인도식의 소액 적립식 투자 방식 제도로만 매달 2만 크로 루피 3조 2,800억 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매달 3조 한 3천억씩 돈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만큼 투자가 활발한 시장이라고 했고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 산업군에 대해서 제조업의 경우 상승세가 이제 시작됐고 현재의 서비스 주도 경제가 제조업 주도 경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도 의료 부문이나 부실 대출 정리를 하고 있는 인도 민간 은행들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데 서비스 주도 경제가 제조업 주도 경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그거는 인도 내 전기 자동차 분야도 주목할 만하고 했습니다. 인도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도 주식 등이 다른 신흥국과 비교할 때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긴 하지만 향후 성장이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만약 조정기가 온다면 투자를 망설이는 이들에게 좋은 진입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두리뭉실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인도 관련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는 그런 기사가 있으면 꼬박꼬박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타모니카에서 박세익 전무가 웜의 신박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